마이크 안 쓰고 얘기해도 뒤에 잘 들리시나요? 어떠세요? 잘 들리세요? 예,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딱 한 분 빼고 다 학교에서 뵌 분들입니다. 자, 안 뵌 분 한번 소개 좀 해주시고 시작하죠. 예. 예, 예. 저 청계자유학교 학부모고요. 4학년 1학년 보내고 있고 교사이기도 합니다. 예, 예. 저는 사통인에서 뵀는데. 아, 예, 맞습니다. 뭐 계신 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발도르프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이 함께 있는 해여서 여러 가지로 우리 발도르프 교육계의 과제들하고 3.1운동의 의미를 다시 재해석하는 문제가 굉장히 잘 연결된다는 생각을 해서 100주년 기념 강의로 이 행사를 잡게 됐습니다. 오늘이 첫 시작이고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지만 8월 15일에 가까운 날로 잡아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6월 달에 과천, 그리고 구리, 그 다음에 7월 달에 부산과 남원을 돌아서 8월 달에 다시 양평에서 마지막 강연을 하는 대장정입니다. 그러니까 6번의 강연 중에 오늘이 이제 첫날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너의 처음은 미진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성인이 거짓말을 하셨을 리 없으므로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창대하게 되려고 오늘 식구끼리 모이는 자리로 예행 연습 좀 하라고 이렇게 마련된 자리로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제 강의를 들어오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새로운 거는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평소에 다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흩어진 공부들 속에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했던 얘기들인데도 불구하고 늘 그렇지만 이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이리저리 흩어져 있을 때하고 이걸 또 꿰가지고 다시 연결을 시켰을 때하고는 뭔가 의미가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들이 기존에 했던 거고 뭐 새로운 얘기는 없겠습니다만 제 강의를 별로 안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새로운 게 굉장히 많을 테고 제 강의를 기존에 들어와셨던 분들은 했던 얘기를 다시 깨는 얘기가 아마 될 겁니다. 그렇더라도 한번 정리하는 어떤 의미를 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강연의 제목이 아시다시피 자유와 독립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는 보통 이제 발도르프 교육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아예 자유를 향한 교육이라고 하는 모토를 사용합니다. 발도르프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자유인 거죠.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자유입니다. 또 3.1운동은 뭐 독립운동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뿐만이 아니고 20세기 초반에 제국주의가 횡행하던 시절에 식민지 제3세계 독립운동의 상징 같은 역할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의 키워드는 독립인 거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도르프에서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아주 흔하게 쓰는데요. 이때 자유로운 개인,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개인하고 발도르프에서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말할 때 그 개인은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개인이란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을 뿐 의미는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인주의 할 때 개인 이런 거하고 발도르프에서 얘기하는 개인은 의미가 많이 다르다. 마찬가지로 자유의 의미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발도르프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의식 수준으로 보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간의 마음을 발도르프에서는 이제 삼원적으로 보는데
발도르프 쪽 용어로서는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이런 말을 쓰죠. 자유로운 개인은 의식혼적인 의식상태에 이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혼이나 오성혼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을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데 3.1 운동이 독립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대변되고 있지만 보통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식민지 독립운동은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의 경우 민족주의적인 운동으로 해석이 돼 왔었습니다. 근데 정작 3.1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선입관 없이 읽어보면 거기에는 민족주의적인, 특히나 폐쇄적인 민족주의적인 이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폐쇄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집단 에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 자기중심적인 개체, 폐쇄적이고 개체적인 이런 자의식을, 에고라고 하죠. 에고라고 하는데, 그 에고이즘은 한 개체가 됐든 집단이 됐든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흔히 말하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에고이즘의 변형입니다. 그러면 발도르프식으로 얘기하자면 오성혼적인 상태, 그것도 오성혼의 부정적인 상태가 강화되어 있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1 운동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자의식은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면 실은 3.1 운동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의식 수준만 판정을 해보자면 앞서 제가 자유로운 개인이 의식혼적인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의식혼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도르프가 이상향으로 삼고 있는 하나의 인간상이 의식혼적 인간이라면, 근데 그걸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로 대변하는 거고,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의식적인 내용도 그것이 집단적으로 표현이 됐다는 것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의식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사실 정말 우연히도 100년 전에 한쪽에서는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는 한 개인 수준에서 나타나는 의식혼을 우리가 지향해야 하고, 그런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교육운동이 스타트가 됐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민족주의적인 정치운동으로 보였겠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 깔려있는 정신성은 마찬가지로 집단적인 의식혼적 어떤 인류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운동으로 3.1 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개인의 차원에서, 집단의 차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회 운동적인 차원에서 이게 동시대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이걸 우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과학적, 합리적 패러다임으로 이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이 둘은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같은 어떤 흐름의 양면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보게 되는 이제 과정을 오늘 이제 강의의 주 내용으로 이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서두를 이 정도 하고, 예, 제가 뭐 평소에 강의록 같은 거 전혀 안 쓰고 강의를 하는데요. 요번 이 강의는 또 어쨌든 새로운 컨셉의 새 주제이기도 하고 해서 말할 순서를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밑에 보면서 얘기하는 걸 양해해 주세요. 자, 금방 이제 제가 발도르프 교육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에서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삼고 있는 거가 무엇인지, 왜 그런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거를 한 권의 책으로 잘 보여준 게 슈타이너의 출세작인 자유의 철학입니다. 사실 자유의 철학이 인지학 전체에서 어쩌면 그 시작 출발점이 되는 논리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또 발도르프 교육계에서도
자유의 철학이 다루어지고 이해되는 정도가 굉장히 미진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유의 철학에서 슈타이너가 인간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발전 가능성이 뭐겠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유의 철학에서 나오는 어떤 발도르프가 지향하는 인간상에 대한 얘기를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어떤 발도르프가 지향하는 인간상이라고 하는 게 슈타이너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인류의 지혜 전통 속에서 기왕에 있던 것들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슈타이너가 자기 철학을 개념적으로 지칭하기를 나의 철학은 유기적 이론론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간단히 말하면 어떤 가장 미시적인 것과 가장 거시적인 어떤 차원들이 동일한 보편 원리에 의해 가지고 공존공생하고 있고 공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론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하나의 생명체의 어떤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이 구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앞에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 운동 변화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유기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것까지 같은 원리 속에서 움직인다, 이걸 말하는 거고,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마치 생명활동처럼 서로 네트워킹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내 사상이 유기적 이론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하는 어떤 사유틀 자체는 동서고금의 많은 곳에서 지향됐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고, 없었던 것을 슈타이너가 처음 내놓은 게 아니고,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는 이미 전통적으로도 존재했고, 그런 사고방식이 가장 전형적이면서 가장 역사도 깊고 또 세밀하게 발달한 곳이 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동양문명권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이나 세계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유불선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통틀어서 동북아 사상의 세계관적인 차원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얘기할 때는 음양오행론 혹은 주역,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주역적인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음양오행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이 사유틀이 인류가 개발해왔던 유기적 이론론 중에서 가장 이제 전형적이고 또 세밀하게 발달된 사유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게도 슈타이너가 얘기했던 나의 사상은 이런 거다라고 했던 그 특징이 가장 오랫동안 발전되어 오고 꽃을 피웠던 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동북아 문명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가 발도르프의 인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유기이론론이라고 하는 이 특징이 어떻게 동양 사상에 이제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유의 동일성이 연결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게 말이 돼야 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정근대 문화에서 전혀 벗어났다고 말하기 힘들었던 1919년도니까요. 1919년도에 조선 민중들의 집단적인 운동 속에서 어떻게 의식권적인 이런 정신성이 나타날 수 있었던가 하는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속에 이미 의식권적인 흐름을 지향하고 있는 어떤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있는 바람직한 인간상과 어떤 세계관으로서의 유기이론론, 그 다음에 인간상으로서의 어떤 자유로운 개인, 이런 것들이 의식권적인 내용이 3.1 운동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동일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독립운동, 독립선언문, 우리가 독립운동 얘기를 할 때, 3.1 운동 얘기를 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 운동의 주체였던 사람들이 우리 운동의 가치와 방향과 목적이 뭐다라고 하는 거를 밝히고 이제 무슨 운동이든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명문으로 밝혀놓은 게 독립선언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독립선언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분 혹시 계세요? 나 독립선언서 끝까지 읽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최근에 읽었죠? 이것 때문에 읽었죠? 그건 아니고 100주년이라서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도 안 가르치고 안 배우고 또 읽을 기회도 없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1 운동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3.1 운동의 정신이 뭐였던가에 대해 가지고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되새겨보고 하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전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또 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전율을 느꼈습니다. 100년 전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좀 다가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순서로 한 세 가지 정도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도르프의 인간상, 그 다음에 유기인원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전통사상과 발도르프가 연결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어떤 의식권적인 정신성, 요 흐름들을 보여주는 걸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의 철학 얘기를 좀 하죠. 아시다시피 전근대 사회에서 인류가 약간씩 문명권마다 표현은 달랐지만 인류가 합의할 수 있는 보편 가치로 보통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진선미. 그렇죠? 이건 단지 서양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동양에도 약간 표현은 달랐지만 여러 가지 표현 방식으로 진선미를 인간은 보편 가치로 추구한다라고 전근대 문명권이 다 합의하고 있던 보편 가치였다는 거죠. 합의하고 있던 보편 가치였는데 근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는 새로운 가치가 불쑥 제기된 거. 15세기 이후에 새로운 가치로 과거의 진선미 못지않게 강력하게 새롭게 제기된 가치가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예. 15세기 이전의 사람들은 자유가 왜 중요한지, 그게 뭔지, 그걸 왜 추구해야 되는지 전 인류적으로 아무도 별로 그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노예 상태에 대해서 별 불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거겠지. 세상이 원래 이런 거겠지. 어디든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자연의 필연이지 라고 생각을 했지, 이 상태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 상태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물론 자유민이 됐다가 가문이 몰락해서 노예가 된 사람은 탈출하려고 애를 썼겠지만서도 하나의 사회 틀로서 노예제, 신분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역사적 계기에 의해서 르네상스 이후부터는 자유라고 하는 가치, 그 다음에 이 자유를 실현하는 주체로서의 어떤 집단 권력으로부터도 거리를 두고 있는 개인의 고유성을 지키는 개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 그러니까 자유와 개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개인이 세계의 중심이고 이 개인이 자유로운 세계가 정상적인 세계다 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관이 르네상스 이후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떠오른 거죠. 이제 이게 떠오르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떠오를 수 있게 됐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고찰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거는 생략하고 일단 떠올랐다 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철학에서 슈타이너가 맨 먼저 던지는 질문이 온데 동네방네 전부 다 자유에 대해서 얘기한다. 요즘 시대에는.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을 썼던 연도가 1894년도였죠. 19세기 거의 끝무렵이었습니다. 19세기 끝무렵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15세기부터 시작됐던 개인주의가 무엇이냐, 자유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화두가 수세기 동안 인류의 화두로, 근대 전체 공통 화두로 계속 회자되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 19세기 말에 글을 쓰는데 자유의 철학 맨 앞장에 어딜 가나 다들 자유 얘기를 한다. 사람들이 어딜 가나 다들 자유 얘기를 하고 지금 새로운 시대, 신문명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일종의 자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들 당연한 듯이 다들 얘기를 한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가? 왜 이미 자유가 획득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19세기 말이면 프랑스 혁명도 끝나고
아시다시피 근대 세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의 형성이 인류적으로 보면 크게 세 번의 혁명을 걸쳐가지고 자리를 잡죠. 맨 처음에는 의식혁명이 있었죠. 17세기 종교혁명. 그 다음에 물질적인 혁명이 한 번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그러고 나서 정치 권력과 체제 전체가 변하는 프랑스 혁명이 반세기에 걸쳐가지고 정말 수천만 명의 희생 위에서 드디어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확립을 시켰습니다. 19세기 말쯤 되면 이게 다 끝났을 때였어요. 프랑스 혁명이 끝난 때가 1848년 정도 되거든요. 19세기 중반쯤에 프랑스 혁명이 일단락이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민주주의 체계를, 공화주의 체계를 확립하고 이게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게 또 한 20, 30년 걸립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쯤 되면 이제 유럽에서는 적어도 공화주의가 확립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말은 개인의 인권 개념도 확립됐고 자유와 개인주의가 성취됐다라고 자부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사실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세계정복에 나서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이 보편가치인데 우리가 먼저 발견했으니 이 보편가치를 아직 모르고 있는 저 동양, 아메리카, 아프리카, 미개 지역들은 이걸로 문명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에반겔리즘, 전도주의에 푹 빠져가지고 제국주의 전쟁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슈타이너는 19세기 말에 당연시되고 있던 우리는 이미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성취했다 라는 서구의 선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내가 보기엔 착각인 것 같은데 우리가 아직 자유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슈타이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자유롭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저런 행위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자유롭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슈타이너의 문제제기는 이렇죠. 우리가 어떤 행위 선택을 할 때 반드시 동기가 그 배후에 있기 마련이다. 맞죠?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동기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모르거나 아니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기에 내가 휘둘리고 있거나 만약에 그렇다면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제기예요. 이를테면 내가 어딘가에 어떤 주술적인 사고방식에 세뇌가 돼가지고 큰 오류와 착각에 빠진 상태로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의 이데올로기적인 강제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무의식적인 충동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다면 겉으로는 자기가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착각할 텐데 이게 실제로 그 존재 자체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명백한 일리가 있는 문제제기인 거죠. 나도 모르는 힘에 의해서 휘둘려서 내가 착각이나 오류에 빠지거나 아니면 강제에 빠져서 어떤 심리적 강박에 빠져서 행위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 행위를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이제 슈타이너의 문제제기였고, 슈타이너는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자유롭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오히려 우리가 그 행위 선택의 동기가 뭐였는가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동기 자체를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즉 동기를 조절할 수 있을 때, 내가 나의 어떤 내면적 동기를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의 자유는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쓰지만 정치적 의미의 자유, 경제적 의미의 자유, 문화적인 의미의 자유, 즉 의식적인 의미의 자유가 다 조금씩 다르죠. 정치적 의미의 자유는 참정권이고 경제적 의미의 자유는 소유권입니다. 근데 문화적 의미의 자유, 지금 슈타이너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의식적인 차원의 자유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의식적인 차원의 자유는 자기의 내적 동기에 대한 깊은 이해다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어떤 행위 동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내가 물건을 하나 사는 데에도 제일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합리적 계산입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 계산에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은 일종의 나의 취향이에요. 그리고 나의 취향과 함께 여러 가지 그 계산적 선택을 하게 나를 동기지었던,
어떤 기분, 감정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분, 감정 그 밑에 내려가면 자기도 모르게 역시 자기 속에 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타고난 본능, 그 좋다 싫다를 가르는 아주 심층에 평소에는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는 본능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 깊이 내려가 보면 이거는 인정하는 사람만 인정할 수 있겠지만 종교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카르마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 뭐 과학적인 용어로는 유전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기의 어떤 타고난 신체 구조, 자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천성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표면에는 합리적 계산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기분 감정이 있고 더 심층에는 본능도 있고 더 심층에는 운명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다층적인 동기의 구조, 이 다층적인 동기의 구조를 전부 합해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무거운 얘기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결국 그 전체를 잘 이해하고 내가 그 전체 아주 다층적인 이 동기 구조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표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가 하는 거를 연결해서 이해할 때만 자기가 소위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고 이때만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동기를 한번 파보자 라는 거죠. 이 동기의 심층 구조를 한번 계속 파내려가 보자.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예. 이렇게 자유의 철학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금방 말씀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들었지만 아마 듣는 분들 중에 그걸 어떻게 다 아냐. 사실 이거를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환경도 이해를 해야 되고 나의 조상도 이해를 해야 되고 내 조상의 환경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인간과 자연이 맺고 있는 관계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자연의 변화가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지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주를 알아야 되고 이 정도 가다 보면 진리죠. 그거 어떻게 다 아냐? 그럼 무슨 방법으로 알 수 있냐? 도대체 알 수 있기는 한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 즉 좌절감부터 든다는 거예요. 좌절감이 든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이 좌절감 앞에서 일단 두 손 두 발 듭니다. 그리고 딱 범위 잘라가지고 알 수 있는 범위만 한정해서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근데 소위 유기 이론론적이라고 하는 세계관들은 이 전체에 도전한 세계관들이에요. 도전해서 그림을 그려낸 세계관들입니다. 슈타이너도 이제 끝까지 간다라고 선언을 하고 한번 끝까지 파보자 라고 하면서 근데 참 이게 그 대사상가들의 글을 읽다 보면 대부분의 대사상가들이 이게 자기 저작에서 이 논리를 펼쳐나가는 방식이 보면 자문자답이에요. 지가 묻고 지가 답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대사상가들은 남들이 질문하지 않는 걸 질문했기 때문에. 그쵸? 지 속에 있던 질문인데 남들은 이거 궁금하게 생각 안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하다고 던져놓으니까 아무도 답 안 해주니까 지가 묻고 지가 답하고 지가 묻고 지가 답하고 저작들이 대부분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근데 자유의 철학도 3부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이 전부 다 지가 묻고 지가 답하고 옵니다. 예. 혼자서 멍 때리는 시간을 많이 갖다 보면 이런 거 우리가 가끔 느끼잖아요. 자문자답을 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늘 권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를 천재로 만들고 싶으면 멍 때리게 하라. 아무런 과제도 없고 아무런 요구사항도 없는 완전히 그 자유로운 상태 속에서 계속 하염없이 머물러 있게끔 할 수 있다 그러면 끊임없는 자문자답을 하게 되는데 이 자문자답 속에서 인간의 내면의 어떤 신성한 능력이 트인다라는 거를 저는 제 경험상으로도 또 논리적으로도 너무나 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천재 만드는 법이 생각보다 간단한데 가만 내비두면 천재 된다. 근데 억지로 이것저것 해가지고 바보 만들어요. 그래서 슈타인의 자문자답이 이제 그 자유의 철학 1부 2장으로 들어가면 이 좌절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좌절스럽지 않냐? 우리가 알 수가 있냐?
알 수 있다는 희망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 자유의 철학을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끼리 세미나도 하고 제가 한 강짜리 특강을 한 적도 있고 뭐 꽤 여러 강으로 쪼개서 자세하게 다룬 적도 있고 양평학교에서는 자유의 철학을 여러 번 다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유의 철학에서 중요한 논리적 전개 중에서 저는 사실 자유의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유의 철학 1부 1장 2장이라고 봐요. 1부 1장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문제제기가 나오거든요. 자유롭지 않다. 심청 동기를 이해해야 자유로운 거다.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그리고 2장에서도 정말 중요한 자문자답이 나옵니다. 2장의 질문은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알 수 있겠느냐, 이 거대한 질문을. 에 대해서 2장에서 알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거든요. 알 수 있다고 결론을 내는 근거가 뭐냐 하면 인간은 호기심을 타고난다. 인간은 호기심을 타고난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호기심이 바로 신성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적인 능력을 타고났다. 인간이 신의 반영 내지는 신의 재형 그 자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인간의 호기심이라는 거야. 예. 이 대목이 사실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지나쳐버리는데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호기심의 본질이 뭐냐를 묻는 거죠. 호기심이 본질이 뭐냐. 인간 도대체 왜 호기심을 가지냐. 이거 진짜 제가 10살 전에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이것저것 한참 궁금해하다가 한참 궁금한데 하나도 답을 못 얻는 자문자답의 연속 속에서 저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자문자답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도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책을 볼 수도 없었고 또 학습 부진하였기 때문에 선생님도 상대 안 해줬고 그리고 약간 우울질이 기질적으로 강해서 친구들하고도 잘 못 어울리는 캐릭터였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자문자답을 많이 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너무 귀찮은 거야, 자문자답하는 게. 그리고 나 스스로도 풀리지도 않는 호기심이 계속 드는 게 피곤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궁금해지죠. 나는 왜 이렇게 호기심이 많을까? 인간은 왜라고 자꾸 물을까? 안 물으면 안 피곤할 텐데. 그런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끊임없이 왜가 안에서 막 솟아나는 거죠. 그런 경험이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슈타이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신의 반영이다라고 하는 거, 신의 재현이다라고 하는 거에 증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적인 의미에서 호기심이란 뭔가, 호기심이 왜 생기는가를 슈타이너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감각을 타고나는데 모든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 처음은 감각지각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감각지각은 이 세계를 전부 쪼가리내서 분리해서 볼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면 우리는 빛과 관련된 것은 눈으로 봅니다. 소리와 관련된 걸 귀로 듣죠. 그런데 빛을 만들어내는 어떤 힘과 소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힘이 실은 같은 거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의자도 나무로 만들 수 있고, 책상도 나무로 만들 수 있고, 책꽂이도 나무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형태와 기능을 보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원 재질이 뭐였는가를 보면 다 같은 나무예요. 이것도 나무, 저것도 나무입니다. 예. 흙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고, 기능적으로 서로 다른 도구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 예. 흙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무한합니다. 집을 만들 수도 있고. 다 흙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도자기와 집을 보면서 같은 데에서 나왔다는 생각을 아예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과학의 성과에 의해 가지고 빛의 흐름이 소리로 전환되거나 혹은 음파를 빛의 파장으로 치환시키는 기계가 나왔어요. 기계가 나왔다는 얘기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힘과 빛을 만들어내는 힘이 어느 지점에서는 동일한 데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기계 덕분에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알 뿐, 여전히 우리의 감각은 소리와 빛을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걸 알 수 있는 기관이 아니죠. 예. 그래서, 보통 과학에서는 5감각을 얘기합니다만,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인간이 12감각을 타고 태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12감각을 타고 태어났다는 것은 12감각만큼이나 각각의 감각기관은 고유한 방식으로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세계를 쪼가리 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건 싫건 나는 태어나가지고 세상을 알려고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존재 조건상 세계를 조각조각 내서 알 수밖에 없는 구조를 타고났다는 거죠. 이런 거를 칸트 같은 사람들은 선언적 무슨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범주라고 철학적으로 개념화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끔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타고 태어났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인간의 아주 특이한 본능이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쪼가리 났으면 쪼가리 난 대로 인식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인간은 이걸 못 견딘다는 거야. 사실 이게 되게 신비한 지점입니다. 쪼가리 난 세계를 어떻게든 이 배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즉, 내 감각은 세상을 조각내서 볼 수밖에 없게끔 나를 강제하고 있는데 나의 저 깊은 본능에서 세상은 이렇게 조각나 있을 리가 없어. 세상에는 어떤 통일적 질서가 있어. 이게 분명히 연결될 거야. 라고 하는 전제가 나도 모르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그게 바로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신기하죠. 그 전제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세상의 애초에 통합적인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공명공생하고 있다는 거를 그건 굉장한 전제인데 그 전제는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건데 그 전제를 가지고 태어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알미 발생하기도 전에 세계는 통일되어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알미 발생하기 전에. 예. 그리고 필연적으로 세계를 조각내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온갖 신체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의심할 수 없이 세계를 조각내서 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세계에는 틀림없이 통합적 질서가 있어 라는 강력한 어떤 변하지 않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식하는 세계는 조각나 있는데 내가 무의식이지만, 당장의 의식에 논리적으로 떠오르지는 않지만 무의식이긴 하지만 나의 본능적인 전제는 아니야, 세상은 통합적 질서가 있어. 이 두 개가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감각 지각하는 세계는 다 조각나 있어요. 그런데 나의 본능적인 전제는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겁니다. 예. 세상에는 어떤 유기이론적인 질서가 있다라고 나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도튼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세계 통일적 질서를 이미 알고 태어나는 거야. 단,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인 거죠. 예. 그런 강력한 전제, 이 두 개가 충돌해서 이 충돌이 해소되는 과정이 바로 호기심이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저것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연결고리 없이 저렇게 흩어져 있을 리가 없어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두 개를 연결짓는 뭔가를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는 게 당연한데 안 찾아지면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알고 싶은데 뭐 모를 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한참 클 때 서로를 놀리면서 크는데, 놀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비밀을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일부러 비밀이 있다라고, 야, 이건 비밀이야, 너 비밀 모르지 라고 해놓고 안 가르쳐 주는 게 제일 권리는 방식이죠. 우리는 호기심을 되게 답답해 한다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면 어떻게든 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호기심을. 그러면서 슈타인가 비유하기를 등이 간지러운 거하고 똑같다 그래요. 이게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잘 알지만 간지러운데 못 건질면 환장하죠. 예, 환장합니다. 간지러운 거 참는 게 두드려 맞는 것보다 고통스러워.
예. 제가 왼팔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막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어렸을 때 등에 아토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긁으려고 얘가 관절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막 이렇게 관절의 한계를 넘어서 유연해졌어요. 왼쪽 팔이. 그러다가 습관성 탈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지러운 게 사실은 사람이 간질간질하면 못 참는다는 거야. 우리도 호기심이 생기면 못 참는다는 거야. 아이들이 왜 동화를 좋아하겠습니까? 왜 신화를 좋아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궁금한 게 많은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바람이 왜 부는지, 해가 왜 뜨는지 다 알고 싶어. 그리고 해가 뜨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다 알고 싶어요. 애들이 던지는 질문은 우주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툭툭 던지는 질문이 전부 근본적이고 우주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에서 왔으니까 그렇지 뭐. 지 살던 데가 우주니까. 근데 지구에 보니까 세상에 쪼가리 나 있는, 내가 살던 우주는 아니랬는데 왜 이렇지?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 질문을 툭툭 던지는데 뭐 사실 어른들도 모르죠. 어른들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애한테는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풀려야 돼요. 안 풀리고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뭘 모르잖아 아직. 그러니까 상상적으로 논리를 꽤 맞추는 거죠. 그 상상적으로 논리를 꽤 맞추는 게 동화고 신화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생명체가 나왔는지, 왜 슬픔과 기쁨이 있는지, 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지, 이 모든 거에 대해 가지고 상상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꽤 맞춘 거, 그게 동화고 신화입니다. 동화고 신화인데, 자, 이렇게 해서라도, 즉 거짓말을 해서라도 상상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호기심을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서 가장 강렬한 본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존 본능보다 더 강렬한 본능이다. 인간이 호기심을 풀려고 하는 이 본능은 목숨을 건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뛰어넘는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 그런 거 많잖아요. 야, 돌아보면 너 소금 기둥 된다. 말해줬는데 돌아보잖아. 판도라의 상자 열면 다 죽는다. 그래도 열어보잖아, 궁금해서. 그렇죠? 이런 신화들이 말해주는 게 인간의 알고 싶은 그 욕구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정도로 하나의 강력한 본능을 타고났다. 이 세계에는 틀림없이 통합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강력한 본능을 타고났다. 이 강력한 본능. 이게 바로 인간이 신성을 타고났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시나요? 예. 뭐, 어쨌든 슈타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슈타인은 아주 드라이한 문장으로 몇 줄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해석해보니 이제 그 심정으로 썼겠더라고. 논리 자체는 틀림없이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감각지각이 우리에게 주는 이 혼란과 이 분산과 또 한편으로는 나가 어떤 유기 이론적 세계관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 이 존재적인 모순 사이에서 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과정이 인간의 호기심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간 호기심은 생존 본능보다 강력한 본능이고 그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는 이상, 끝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주어진 문제가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인간은 결국 이 끝이 없는 신성에 기반한 호기심이라고 하는 영혼의 동력을 가지고 끝까지 파내려가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현실계에 있든 영계에 있든 사실 그래요. 뭐 신적 존재이든 인간적 존재이든 어떤 것이 문제다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능성과 능력이 없으면 문제시 삼지 않게 됩니다. 나그네가 여행을 하다가 앞에 돌멩이가 걸리적거리면 치우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예. 요 돌멩이 때문에 뺑 돌아가야 될 것 같으면 요 돌멩이를 옆으로 치우고 어떻게 지나가 봐야지 합니다. 근데 앞에 거대한 태산이 버티고 있으면 얘를 치울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얘를 치워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산을 대고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근데 돌이 있으면 투덜거립니다. 왜? 치울 수 있거든, 어떻게 해보면. 약간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 이걸 문제시 삼지, 가능성이 없으면 문제시 안 삼는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것이 하나의 원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뭔가 문제 삼고 호기심을 가진다는 것은 해결책이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책이 있는 것만 문제시 삼는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미 우주적 차원에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인간은 이 거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본능이 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희망을 주고 시작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호기심이 죽은 사람은 영혼이 죽은 사람인 거죠. 더 이상 풀 과제가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다는 것이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좀 앞서 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아이의 탐구심을 생생하게 길러주고 평생 동안 이 건강한 탐구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복돋아주고 하는 게 교육의 기본인 거죠. 그 어떤 구체적 지식보다도 이 탐구에 대한 어떤 의욕, 동력, 이게 팔팔이 살아 숨쉬게끔 만드는 것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바로 그 측면에서 우리 공교육이 애들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시험 공부나 해 라고 대변되는 이 공교육의 기본적인 분위기들이 어찌 보면 가장 반교육적이라는 겁니다. 반교육적이다. 예. 애들의 호기심을 억압해버리고 정답 찾기를 강요하고 하는 것들은 영혼을 죽이는 일이다. 영혼을 죽이는 일이다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반교육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하는 얘기지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공부를 왜 못하는가? 안 하기 때문에 못하죠. 그럼 왜 안 하는가? 싫어서 안 하는 거죠. 네. 왜 싫은가? 내가 궁금하지도 않은 거를 자꾸 알아라고 강제하니까. 그건 내가 궁금한 거는 답도 안 해주니까. 내 본능하고 멀리 떨어진 일들로 이 학교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이 안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고, 안 하니까 못 하고, 못 하니까 좌절되고, 좌절되니까 어쩌고 저쩌고 악순환 막 돌아가는 거지. 예. 거꾸로 이 호기심만 살려놓으면 하지 마라 그래도 해요. 호기심만 살려놓으면 하지 마라 그래도 한다. 공부하는 과정이 만약에 정말 자기 호기심의 탐구 과정이요, 해결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괴롭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좀 비유를 하자면 저는 호기심이 풀리는 데서 오는 쾌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밀을 알았을 때 쾌감. 예, 그거는 마치 오줌을 하루 정도 참았다가 누는 쾌감 이상이지 않을까? 그때의 그 짜릿함 이상이지 않을까? 자,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타이너의 인간관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아주 기본적인 발도르프 교육 얘기를 할 때 첫 출발점이 뭐냐면 인간은 삼원적이다 라고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이전까지 기존 서양 철학에서 인간은 이원적이다 라고 전제가 되어 있었거든요. 인간은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슈타이너는 이렇게 인간을 이원구조로 보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파악을 아주 잘못하게끔 만들어 놨다라고 봐요. 예. 실제 인간의 본질 자체가 삼원적인데 억지로 어떤 종교와 정치 권력에 의해 가지고 인간을 이원적으로 봐라고 강제를 해왔던 거다. 이거 거짓이다 라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삼원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삼원성은 우리가 발도르프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맨 처음에 만나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제일 많이 아는 게 이 용어니까 용어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몸, 혼, 영. 이렇게 인간이 세 가지 차원의 종합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차원이다, 두 차원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차원 아니고 세 차원인데 두 차원의 인간으로 보느냐 세 차원의 인간으로 보느냐는 아주 다릅니다. 예. 전혀 다른 어떤
이해와 논리로 이제 확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세 차원으로 본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영적인 거, 인간은 영을 타고난다. 영적인 힘을 타고난다. 다른 말로 하면 뭐 신성을 타고난다고 해도 되고, 우주의 기운을 타고난다고 해도 되고, 근데 바로 근데 평소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각하는 거는 주로 이 혼이다라고 봐요. 혼.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 그게 바로 이 혼이다. 마음이라고 부르는 게 혼인데, 요 세 가지 존재 바탕에서 역시 세 가지 의식 상태가 나오는데, 하나는 몸에 주로 의존하는 상태를 의지라고 부르고, 마음에, 혼에 주로 의존하는 상태를 감성이라고 부르고, 이 영적인 힘하고 관련되어 있는 상태를 사고라고 부릅니다. 이건 슈타이너의 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발도르프 교육하는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슈타이너가 기존의 용어를 쓰던 대로 쓰지를 않고 다른 의미를 부여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의지다 그러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심을 하고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걸 의지라고 보통 알고 있어요. 근데 슈타이너는 그거는 표면적인 것일 뿐이고 그보다 훨씬 심층에 무의식적인 어떤 강제 요소들이 있다고 보고, 그게 슈타이너가 말하는 의지예요. 몸하고 붙어있는 무의식적인 강제 요소들. 그게 뭐겠습니까? 타고나는 체질, 기질,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질, 체질 이런 건 타고나잖아요. 타고난 것에 바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본능과 충동에 해당하는 어떤 힘들, 이런 거를 의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본능과 충동에 해당하는 힘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했을 때 그냥 일상 용어로는 우리가 타고났다라고 하는 말을 천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르마 유전자 같은 이런 거에서 나오는 힘, 그걸 의지라고 슈타이너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 용법이 아닌 거죠. 일상 용법이 아니에요. 그 다음, 요 사고도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생각으로는, 책 읽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다 사고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게 다 사고라고 생각하죠. 근데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 영역은 슈타이너는 전혀 사고가 아니다라고 봐요. 슈타이너가 말하는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하는 거,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거, 감정을 가지고 하는 거, 궁극적으로 뇌를 가지고 하는 거, 이 모든 것은 사고가 아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라고 슈타이너의 용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뭐냐? 이거다. 감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성을 조금 세부적으로 봐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걸 이제 지금 번역어로는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주로 우리가 자각하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자각하는 것들이라고 보는데, 이게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감각혼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우리 마음에 나타날 때는 우리가 흔히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거. 조금 더 복합적으로 되면 감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번역가 겹치죠. 이쪽도 감성, 이쪽도 감성. 영어로 보면 안 겹칩니다. 영어로 보면 이쪽 감성은 feel이라고 되어 있고 이쪽 감성은 sentiment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sentimental하다 그러잖아요. 기분에 휘둘리는 거, 정에 휘둘리는 거, 이런 거 sentimental하다고 하죠. 그런 의미의 감성입니다. 이쪽은. 그리고 어떤 미의식 같은 거, 좋고 싫고에 대한 좀 복합적인 감정, 이런 걸 감성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의 감성이고 저거는 훨씬 넓은 의미를 다 감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오성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번역어가 좀 문제가 있긴 한데요. 영어로는 이걸 understanding soul 혹은 intellectual soul이라고 하는데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에서 오성혼의 내용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계산, 개념, 논리, 계산, 추론, 판단 이런 것들을 전부 오성혼이라 그래요. 보통은 이게 철학계에서는 이성이라고 부르는 작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의
인간의 정신세계의 두 축이 뭐냐 그럼 감성과 이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겁니다. 평소에 감성과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감각혼, 오성혼의 결과물이다라고 봅니다. 칸트 때 와가지고 이성이 극도로 발달하면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인간 최고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인간은 도덕 법칙을 찾을 수 있다 그래요. 보통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강한 놈이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약한 놈한테 강제해서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면 그게 도덕이 되는 거지 뭐. 이게 도덕에 대한 가장 허무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힘싸움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예. 그게 무슨 자연법칙이야. 그러면 센 놈이 약한 놈한테 강제한 거지. 라는 생각을 또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도. 그런가 하면 또 어쨌든 조금 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합리적으로 합의해가지고 그냥 합의된 산물로. 근데 합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해관계가 다 다를 때, 야, 근데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니까 찢고 뽑고 안 죽기 위해서는 요 정도 선에서 합의하자 하고 어떤 질서를, 규칙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근데 여기는 무슨 자연 필연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쵸? 해가 뜨고 지는 것 같은, 계절이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자연 필연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달라야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건 도덕률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설사 상태는 변한다 할지라도 그 변화해 나가는 것에 자연 필연성 못지않은 강력한 질서가 있을 때 이걸 도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칸트는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판단 능력이 극대화되면 그 극대화된 끝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도덕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의 법칙을 찾아낼 수 있다. 그 도덕의 법칙을 찾아낼 수 있으면 인간은 쉽게 말해 이런저런 결함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세계를 평화롭게 운영하면서 생존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도덕률을 찾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칸트 철학의 일종의 결론은 도덕의 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칸트가 얘기했던 이성이 한 번 더 진화해가지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을 때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도덕률을 찾아낼 수 있는 힘, 그걸 의식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성과 이성 외에 조금 더 상위 능력으로서 사람이 착하다, 순하다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상위 능력으로서 삶의 필연적 질서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의식혼이라고 하고 의식혼이 도덕률을 찾아낸다라고 봅니다. 도덕성, 요 세 가지가 우리 인간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근데 요 세 가지 영역 전부 감성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다 감성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 100점 맞는 능력, 그건 오성원이에요. 수능 100점 맞는 능력. 그런 건 오성원입니다. 개인의 취향 존중, 그거는 감각혼이에요. 오호 취향, 이런 거는 감각혼입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 종교라고 해봤자 요 사이에 있습니다. 무엇이 인간의 삶의 어떤 필연적 그 질서가 돼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들이잖아요.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다 오성과 의식권 사이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어와 숫자와 두뇌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감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감성이다. 그럼 얘는 뭐냐 하는 거예요. 얘는 모르겠죠? 이건 모르는 거다. 평소에는 우리는 이것도 무의식이고 이것도 무의식이라고 봐요. 자각이 안 된다는 얘기죠. 평소에는 우리는 이것만 자각한다라고 봅니다. 그럼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도 이 안에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내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내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어린 시절을 보내버려요. 그 사이에 몸은 벌써 완성이 돼가지만 커가고 성장해가고 있는 애가 자기 속에 뭐가 일어나는지 자각하지 못해요. 자각하지 못하고 이빨 가려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조금씩 관계 속에서 뭔가를 교육적으로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소위 자각이라고 하는 게, 의식적 자각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의미에서
이제 요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서 보통 발도르프에서도 초급이라고 하는 게 주로 감성이 자라는 시기를 초급이라고 하고, 상급이라고 하는 거 이성이 자라는 시기 한 절반 정도를 사실은 한 18세 정도까지 우리가 교육으로 보내는 거죠. 요 정도까지를 교육이 관여를 하고, 요 다음부터는 개인이 알아서 살아라 라는 식으로 사회가 질서지어져 있는 거죠. 질서져 있어서 슈타인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자연이 우리에게 몸을 줬다. 사회 문화와 교육이 우리에게 혼의 성격을 부여했다. 예. 그게 이제 여기서 하는 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 깨달음에 대한 문제, 이런 거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고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될 개인의 용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개인이 해야 된다. 여기는 자연이 했다. 여기는 사회가 했다. 여기부터는 개인이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의식권부터가 개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의 용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의 용무다. 의식권부터, 요것만 봐도 의식권부터 개인이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제가 이건 너무 단적으로 연결한 거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이렇게 단적으로, 결론적으로가 아니라 어떤 과정 논리를 쭉 보여주면서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는 건 실은 의식권 획득한 개인이다, 인간이다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거 조금 이따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개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개인의 탄생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우리는 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 그럼 뭐 이 사고는 도대체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실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봐요.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우리는 이 사고 자체를 알 길이 없고 사고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있지만 자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각이 안 된다는 거고 나중에 사고를 자각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그런 수준이 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고의 어떤 영적인 단계죠. 영적인 단계에서도 수준이 한 3개 정도 층위로 나뉜다 라고 해서 아랫부분을 영적자, 중간부분을 생명력, 윗부분을 영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격들이 어떻다, 각각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능력치들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그건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질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건 당장 뭐 오늘 우리의 주제에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이 신비 세계에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이건 부수적인 얘기예요. 내가 어디에 있을까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가 중요하고 내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요게 중요하죠. 내가 여기 있다면 요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의 앞뒤를 파악하는 게 나의 위상을 파악하는 게 모두에게 각자 중요한 거지. 뭐 신비세계에 뭐가 있을까, 무의식세계에 뭐가 있을까 하는 거는 뭐 알 수 있을 때 알면 되는데 뭐 지금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쪽 계통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건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게 평소에 나타날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자, 사고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 자체의 성질이 어떤가는 우리가 자각을 못하고 있는데 영향은 계속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영향이 나타날 때 자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각이 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모든 자각은 여기에서 일어나거든. 그럼 여기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힘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심퍼시, 하나는 안티퍼시. 스펠링 안 틀렸나? 요즘 제가 영어 해설집에 스펠링 틀렸다고 찝힌 적이 있어가지고 공개적인 장에 찝혀가지고 조금 쪽팔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요거를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감, 이걸 반감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 순엉터리, 오역을 즐겨 쓰는 사람들은 이걸 호감, 이걸 혐오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디서 틀렸는지 자각을 못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혐오감, 요거를 호감, 이런 사람의 감정에 한정되는 것처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번역으로 제시를 한 거는 이건 동감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요거는 반감이라고 번역해도 된다.
동감과 반감인데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이거를 최근에 중국에서는 뭐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요거를 아예 의역을 해가지고 요거를 융합감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척감이라고 해요. 자, 한문 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이제 의미가 확 와닿죠. 융합감이 뭔가요? 잡아 당기는 거지 뭐. 이척감은 밀어내는 거지. 밀고 당기고잖아요. 밀고 당기고. 예? 인력, 청력 이거잖아요. 제가 사실 5년 전에 발도르프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인력, 청력입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예, 근데 드디어 중국에서 이거를 아예 그냥 용어로 최근에 와서 정리를 했더구만요. 예. 내가 말하면 귀뚱으로 안 듣고 중국에서 했다 그러면 그런가? 하고 자,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두 가지 양극적인 힘이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의 마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물리에서도 생리에서도 이 세계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양극적인 힘이 대칭적으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서로 영향을 줘서 순환을 일으키고 순환이 몇 바퀴 돌아가는 과정에서 진화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양극성, 대칭성, 순환성, 상승 이 네 가지의 방식으로 세계가 틀지어져 있고 이거는 동서고금 이 우주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영원히 갈 보편 실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괴테입니다. 예. 괴테가 자신의 세계관을 자기 스스로의 입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양극성, 대칭성, 순환성, 상승, 진화성 요 네 개가 우주의 보편 원리다. 그리고 괴테의 이러한 세계관적인 생각을 슈타인은 그대로 수용합니다. 예. 근데 바로 이 네 개의 어떤 원리에 의해 가지고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슈타인의 유기이론론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완성형의 유기이론론이 제가 아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동양에. 음양오행론이라든가 주역적 세계관이 완성형의 유기이론론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음양오행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 네 가지 속성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죠. 음양이란 말이 양극성이잖아요. 양극대칭성이잖아요. 음양 그 자체가. 우리나라 태극기. 그 우리나라 태극기에 꼬불꼬불한 이 선을 그어놓은 게 서로 순환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곤이 마주보고 있고 감리가 마주보고 있는 게 서로 대칭적인 힘들이 상호작용해서 요 순환을 굴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극기처럼 이 네 가지 원리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인류의 상징 도식은 없어요. 예. 괴테 사상이 가장 정확하게 도식화되어 있는 건 대한민국 태극기다. 참 아이러니죠. 더 아이러니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도 별 관심 없다는 거. 이게 또 더 아이러니는 아무도 관심 없는 도식을 국기로 삼았다는 거. 예, 세상은 역시 요지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이 감성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이 두 개의 양극적인 힘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요. 이 두 개의 양극적인 힘이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하나는 융합감, 저 땡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이척감,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땡기려고 하는 마음이 세면 감성적이 된다는 거예요.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세지면 이성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성적이 된다는 것이 혐오감은 아니죠. 혐오감은 그 자체가 감정이죠. 호감도 그 자체가 감정이죠. 감정은 둘 다 이쪽이에요. 예. 그래서 혐오감, 호감 이렇게 하나의 감정의 형태로 동감, 반감을 이해해버리면 반감의 역할을 모르게 됩니다. 그럼 밀어낸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 우리는 어떤 것을 거리를 둠으로써만 인식할 수가 있어요. 얘가 내 몸에 딱 붙어 있을수록 인식이 안 돼요. 맞죠? 대상화라고 해야, 자, 나는 사고의 주체로 여기에 있고 대상이 저기에 있어야 대상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인식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대상화해놓고야 나를 인식할 수 있어요. 예. 내가 어떤 존재지? 나의 체형, 나의 체질,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능력치, 이거를 마치 나 아닌 것처럼 하나의 데이터로 대상화해놓고 나를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취향, 나의 기분, 감정의 흐름, 예, 나의 성격, 이런 것들도 어떤 식으로든지 의식 속에서 대상화해놓고 나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대상화한다는 건 되게 웃기는 거죠. 나는 나기 때문에 나는 나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는데, 예, 평가하는 나와 평가받는 나를 일단 분리시켜놓고 인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대상화함으로써만 나는 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신비한 일인데 어쨌든 간에 인간은 이렇게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아닌 것처럼 자기를 대상화해놓고 자기를 재인식하는 이런 짓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거리를 두는 능력에 의해서 인식 능력이 발달합니다. 인식 능력이. 거리를 못 두면 인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 납득이 되십니까? 거리가 있어야만 인식할 수 있다. 대상화돼야만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안티퍼스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바로 인식 능력을 제고시키는 겁니다. 인식 능력을. 그럼 심퍼스가 하는 거는 동질화하는 거거든요. 감정을 이입하고 동조화하고 같은 편으로 만들고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호감과 혐오감 같은 거다라고 한 거는 그 간단한 사례를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신을 너무 사랑한다. 호감이죠. 바로 이 호감의 기초에서, 근데 이 호감이 무한 범주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범위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 있기 마련이거든. 그럼 일정한 바운더리에서 호감을 발휘합니다. 호감, 즉 동질화, 동일화를 추구합니다. 바운더리 정해지죠. 요 딱 바운더리 경계선 안쪽은 내 편, 바깥쪽은 남의 편. 이게 아타불리잖아요. 그러면 안쪽에 대한 동질성을 강하게 추구할수록 바깥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추구하게 돼요. 배타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이들한테 간단한 심리 실험을 해봐도 금방 나타납니다. 10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똑같이 즐겁게 사이좋게 다 놀고 있는데 민들레반 5명 딱 잘라서 자, 오늘부터 니들은 민들레반, 니들은 진달래반 이렇게 이름만 딱 다르게 부르잖아요. 시간 지나면 싸워요. 왜? 서로 다른 이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서로 차별화하려고 하거든. 차별화가 일어나면 경쟁이 일어나거든. 경쟁이 일어나면 갈등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름만 따로 호명을 해도 싸워요, 애들이. 이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공통 과제를 주면 또 뭉쳐요. 사람 마음이란 게 이렇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하니 안쪽에 대해서 어떤 호감을 추구하는 게 바깥쪽에 대해서 혐오감 추구하는 거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형태적으로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두 개가 동시 결정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호감, 혐오감 이렇게 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둘 다 심퍼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티퍼스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안티퍼스는 이런 거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왜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지? 하고 대상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거리를 띄워버리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인간은 둘 중 한 개만 있는 게 두 개가 다 있죠. 두 개가 다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보편인지학이라고 하는 책에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끊임없이 그 사람 속으로 잠이 들거나 깨어나는 것을 반복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속으로 잠이 든다라는 얘기는 인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잠이라고 하는 건 무의식이라는 얘기잖아요. 인식이 안 된다는 말은 지금 심퍼스가 너무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작용해서 동질감이 너무 강하게 작용해서 한 몸뚱아리인 것처럼 느껴져서 전혀 어떤 이 둘이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인식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상대 속으로 잠이 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또 문득문득 깨어난다는 거죠. 거리를 두고 거리를 뒀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반복한다는 거예요. 반복하죠. 예, 근데 뭐 연인 관계에서라도 친구 관계에서라도 적대 관계에서라도 예, 한 번은 동조됐다가 또 한 번은 근데 정신 차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럴 게 아니지. 뭐 옛날에 노래 중에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옛날에 쌍둥이 자매 가수가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예? 쌍둥이 자매 가수. 그 노래 중에 기억나는 가사가 이런 얘기하다 보면 제 연식이 드러나가지고 조금. 근데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중얼중얼 많이 들었던 노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뭐 이런 노래 기억나시죠? 이제는 후회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무슨 새마을운동 노래처럼 쉽게 말하면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데이트하러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 데이트하러 가가지고 시험 조졌다. 후회돼도 소용이 없네. 뭐 이런 노래입니다. 유치한 노래기는 한데 바로 안 되는 줄 알면서 우리가 하는 짓들이 있죠. 기분에 끌려서 감정에 끌려서 할 때가 있습니다. 딱 이 상황입니다. 기분과 감정에 끌려 있을 때는 심퍼시가 강화되어 있을 때예요. 근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할 때는 안티퍼시가 강화될 때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걸 혐오감이다라고 하면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세상을 혐오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런가요?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 동질화만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세상은 파괴되고 말 겁니다. 예. 세상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 발전되기 위한 일정한 어떤 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도덕과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성의 힘이 없으면 발견할 수가 없는 거거든. 예. 그래서 이건 그냥 하나 인용하는 건데요.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이 인용되는 거 있잖아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배는 동의부로 한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화합을 하려고는 하지만 동질화되려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화합하려고 한다는 것은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전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동질화될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간다는 거죠. 예. 근데 거꾸로 소인배는 화합할 줄은 모르고 동질화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동의불화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동질화 방식은 지배 종속 관계거든요. A, B 둘이 있을 때 만났어. 동질화 되려면 하나가 돼야 되잖아. 하나가 되는 제일 쉬운 방법이 지배 종속 관계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종속돼 들어가도 동질화되는 거죠. 혹은 누구를 지배해도 동질화되는 거죠.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목소리 내는 거잖아. 그렇죠? 가장 쉬운 방법이 지배 종속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위 감각혼적일수록 지배 종속 관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나타나는 생활 태도는 나보다 센 놈 만나면 꼬리 빨리 내리고 나보다 약한 놈 만나면 확 짓밟으려고 그러고 이게 우리 사회 문화에 많이 퍼져 있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한국 사회는 강력한 감각혼의 사회다 라고 진단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갑질 문화 이런 게 감각혼의 사회라는 거예요. 나보다 좀 약하다 싶으면 막 별 갑질을 다 하려고 하는 이런 게 감각혼인 겁니다. 이런 게 감각혼인 거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거 내가 누군데 하는 이런 거가 다 감각혼. 어쨌든 이 두 개가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됐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발도르프 교육을 하시는 분들 중에 공식적으로 이걸 헷갈리고 있어요. 제가 공식적이라고 하면 모든 학교들이 연합해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연수를 합니다. 교사연합 연수라고 부릅니다. 그 교사연합 연수에서 독일 교수들의 연수 내용을 통역해주는 사람이 호감, 혐오감이라는 용어를 계속 씁니다. 이게 공식화되어 있다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조금 이런 지점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슈타이너 이걸 호감, 혐오감이라고 이해하는 이상, 슈타이너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이미
왜곡하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인지학 전체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인지학에 대한 어떤 정립, 기본적인 정립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쨌든 그래도 이 삶의 현장에서 교육적인 실천 현장에서 과제는 늘 닥치니까 그것들을 해나가면서 의식적인 정립에 있어서는 한참 조금은 미진한 상태에서 계속 해나가고 있다. 냉정하게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냉정하게 보자면.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 다시 맨 처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문제가 사고가 무의식인데 사고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랬잖아요. 사고가 무의식인데 우리가 사고를 어떻게 느낄 수 있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사고가 나타날 때 사고의 작용으로 인해서 반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감이 사고는 아니지만 사고의 영향으로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게 반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거꾸로 의지도 무의식입니다. 의지도 무의식인데 의지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거꾸로 동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 쪽에서는 동감 에너지가 올라오고 한마디로 동질을 시키려고 하는 에너지입니다. 예. 나의 상태와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들을 동질을 시키려고 하는 에너지. 이게 의지 쪽에서 올라오고 사고 쪽에서는 거꾸로 반대로 어떤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 에너지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정작 따지고 보면 마음을 우리가 자각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의 두 강력한 동기, 이쪽에서 오는 동기, 이쪽에서 오는 동기가 있잖아요. 강력한 동기의 원천들을 모른 채 이 결론적인 감성이 이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슈타이너가 우리는 동기도 모른 채 어떤 선택행위를 하는데 그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 결국 슈타이너가 말하는 건 요쪽 알면 자유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결론적으로는 요쪽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용하고 요쪽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작용하는 걸 알면 자유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두 개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한 개만 알면 한 개는 덤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1+1 구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 존재가 양극대칭이라서. 양극대칭이라면 이게 전체 인간 구조라면 얘도 대칭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안티퍼시, 심퍼시는 대칭성이 있죠? 대칭성이 있잖아요. 이걸 전체로 놓고 본다면 얘도 데칼코마니처럼 딱 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뭐 하나 이렇게 기준선 잡아가지고 딱 접으면 딱 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쪽을 알면 이쪽은 대칭구조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저절로 아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쪽만 알면 나머지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두 개를 따로따로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다. 한쪽의 생리만 알면 반대쪽 생리도 알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서 무의식으로 파고 내려가서 알든 위쪽으로 상승해서 돌을 트든 같은 거다. 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같은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 발달하면서 발달 과정에서 퇴행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정신과로 가야 됩니다.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고. 퇴행을 하면. 자, 이게 나이대에 따라 가지고 어렸을 때는 몸이 자라고 뭐 조금 더 초급 과정에서는 감성이 자라고 좀 더 크면 이성적인 능력이 자라고 요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거꾸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비정상이라고 판정되게 되는 거죠. 아니 뭐 다 큰 어른이 기저귀 차고 있으면 비정상이잖아요. 유치하다라고 하는 게 죄가 되는 것은 어렸을 때 유치한 거는 당연한 거죠. 어린 상태니까 유치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유치함을 벗어나야 되는 상태에서 유치하게 되면 그 비정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성장 발달에서 퇴행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퇴행은 안 돼. 그럼 우리는 위로 올라감으로써 알 수밖에 없잖아요. 퇴행의 길은 막혀 있다라고 보면 퇴행은 실제로 미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인간이 성장 발달하는 정상 경로가 아닌 거죠. 그럼 여기를 제외하고 본다면 우리는 위쪽으로 이해를 넓혀감으로서만 전체를 알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요 위쪽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용이 뭔가 하는 거가 자유의 철학에서 그 뒤에 쫙 전개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깐 10분 쉬고 이어가겠습니다.